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른 과목 진도 다 끝났나요? 네. 그럼 이제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네. 월요일 날 수업 있어요, 다음 주? 없어요. 네. 자, 마지막 시간이네, 진짜. 참, 내일 있구나. 내일 공시법이 마지막이네. 네. 자, 오늘 진도를 끝내야 될 텐데, 끝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분묘기지권 했었나요? 네. 분묘기지권까지 하면서 317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거기 할 차례죠? 네. 자, 지금 오늘 배운 내용들 보면, 그 법의 취지 같은 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 법 이름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요 법을 만든 이유는 분묘가 너무 많아요. 묘가, 산소가 묘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줄이는 방법은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자, 매장만 하지 말고, 물론 매장도 하지만, 화장이라든지, 그죠? 수목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사 문화를 다변화시키자, 이런 얘기죠. 네? 그게 첫 번째 대책. 두 번째 대책은, 묘를 줄이려면, 분묘를 갖다가 설치했을 때, 그 설치 기간 있죠? 설치 기간을 제한을 두자. 설치 기한을 딱 제한하자. 이러면 묘가 줄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목장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수목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지 않겠고 묘에 대해서 규제하는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설치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묘의 종류가 네 가지예요. 개인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중, 문중묘가 있고 마지막이 법인묘가 있고 이렇게 네 종류죠. 네 종류인데 개인묘다 그러면 이것은 한 기 정도를 설치하는 거죠. 개인묘니까. 그런데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이렇게 묘를 설치해놨을 때 그것까지도 개인묘로 봐요. 부부는 일심동체하네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아침에 저희 안사람이 밥을 차려주는데 그 송이죽 그걸 제 큰 놈하고 작은 놈한테만 주고 자기도 안 먹으니까 나도 먹지 말래 이렇게. 개인묘. 응? 부부 일심동체 그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가족묘는 요것은 8촌 이내. 좀 촌수 가까운데. 그 다음에 종중은 좀 촌수가 멀어지는 거. 그래서 문중, 종중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묘의 대표적인 경우는 교회 같은 경우에 막 그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에 교인들 돌아가시면 이렇게 동산에 이렇게 묻어놓잖아요. 그게 이제 법인묘예요. 여기 네 종류. 근데 규제하는 걸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절차예요. 묘를 설치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제하는데 개인묘는 한 기 아니면 두 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설치하면 돼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30일 이내 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설치했다고 신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신고하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가족, 종중, 법인묘는 요것은 가만히 보면 여러 기를 설치해요. 그래서 이걸 집단묘다 그렇게 불러요. 집단묘지 이렇게. 집단묘인데 이때는 여러 기를 설치하니까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묘를 갖다 이렇게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세 개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면적, 설치하는 면적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설치 면적이
한 기당 면적과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을 규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기당 면적을 규제하는 거 이걸 보면 개인묘 같은 경우는 3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9평 남짓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한 기당 설치 면적이 어떻게 되면 줄어요. 1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돼요. 이렇게. 예. 훨씬 이건 여러 개를 설치하니까요. 한 기당 면적이 그렇다고.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요 묘가 깔고 앉아 있는 밑에 있는 요 면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비석 세우고 나무 심은 그 면적까지 다 합쳐서 설치 구역 면적이에요. 다만 이제 합장을 하게 되면 조금 넓게 인정을 해주는데 합장했을 때는 15제곱미터까지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니까. 근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주의할 것은 얘하고 얘를 혼동하시면 안 돼. 합장했을 때가 15고 아무 말이 없으면 뭐예요? 1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예요. 요게 출제가 됐었죠. 요거. 전체 면적은 요건 한 기 아니면 두 기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똑같습니다. 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전체 면적이 가족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종중은 더 넓어져서 10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랬을 때 법인묘 이렇게 해요. 특징이 있는 게 여기가 다 이하인데 여기만 이상이죠. 그래서 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요 묘지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예요. 분묘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고 이제 자연장, 수목장이 또 있어요. 그건 지금은 이제 공부 안 하고 1월 달부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도록 합니다. 설치 기간을 제한하는 거.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자기 땅이나 묘자를 써도 영구히 묘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설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설치 기간은, 분묘의 설치 기간은 자기 땅에 설치하든 남의 땅에 설치하든 30년입니다. 묘자를 쓰면. 그런데 이제 요게 또 짧다면 짧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연장 제도는 뭐냐면 설치했던 사람이 30년이 다 돼가는데 계속 분묘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구도 구청장한테 요청을 하면 연장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30년을 연장해 줍니다. 신청하면. 신청 안 하면 연장 안 해주고 30년 연장을 시켜주는데 딱 한 번만 연장을 시켜줘요. 그러면 최초의 설치기간 30년에다가 연장 신청을 해온다면 그때 30년이 연장돼서 최장 설치기간은 6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 기본이요. 그럼 이제 6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그 묘를 철거해야 돼요. 60년 지나면. 철거하는데 그때는 이제 요 설치기간 요 60년이 다 끝나고 나서 1년 이내에 그 분묘를 갖다가 철거하도록 돼 있고 안 하면 형사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일지라도 영구히 묘를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죠. 근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 묘를 쓰게 되면 설치기간이 60년 이렇게 되고 1년 이때 철거하라 이렇게 되는 것은 요렇게 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 게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 시행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이 시행된 뒤에 설치된 분묘부터는 요게 적용돼요. 요게. 근데 만약에 1999년 9월 9일 날 묘를 설치했다. 그러면 이게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묘자를 썼다 그러면 영구히 써도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날이 요 날이에요. 요 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소급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기득권을 갖다가 인정해주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개선시키려고 하는 게 법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소급해가지고 하면 혼란이 일어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 공부할 때 남의 땅에 땅 주인의 승낙도 없이 묘자를 딱 썼어. 그런데 20년 동안 땅 주인이 시비를 안 거네. 그럼 20년이 지나는 순간에 분묘기지권이라는 이 관습법상의 권리를 시효 취득하는 거 배우셨죠? 근데 그것도 그러면 시효 취득하니까
분묘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떤 걸 두고 있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시점이 요때인데 요때 이후에 남의 땅에다가 승낙도 없이 묘자를 썼죠. 그리고 나서 20년 지났죠. 20년 지났을 때도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취지가 뭐예요? 묘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분묘기지권이라는 이 민법상의 요 권리, 관습법상의 권리하고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두 개가 이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분묘기지권 얘기하면 남의 땅이지만 함부로 묘를 썼어도 20년 동안 시비 안 걸면 분묘기지권이 생긴다라고 공부하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나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뒤집는 법을 새로 만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자, 교재에서는요, 쭉 넘어가시고, 어디 보시냐면, 318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4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사설묘지에 설치해가지고, 기역번에 개인묘지가 나옵니다. 개인묘지란 한 개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가 매장될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러한 개인 묘지의 면적은 어떻게 해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30제곱미터 이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개인 묘를 설치한 자는 묘를 설치하고 나서 30일 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30일 내에 신고한다. 이거 칠판에서 지금 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면 이번에는 가족묘입니다. 가족묘지란 민법에서요. 친족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친족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설치했을 때를 가족묘라고 하고 이걸 종중, 문중 묘지하고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둘째 줄 끝에 가면 가족묘는 한 가족당 한 개소로 제한되며 그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가족묘는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100 이하. 그런데 셋째 줄 보시면 가족묘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가족묘는 허가사항입니다. 그죠?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종중, 문중 묘지가 나옵니다. 거기는 종중, 문중 묘지라는 것은 종중 구성원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를 말하고 이때도 마찬가지 종중, 문중 묘지는 종중, 문중당 한 개소로 제한되고 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하여야 됩니다. 절차를 보면 종중 묘를 갖다 설치 관리하는 자는 해당 묘를 갖다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역시 사전 허가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가시면 제일 위에 리을번에요. 법인묘가 나옵니다. 법인묘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를 말하고 이 법인묘를 설치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당 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되고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상이어야 되겠다. 그 얘기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9번이 나옵니다. 9번. 분묘의 설치 기간은 나왔죠? 공설묘지든 사설묘지든 분묘의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근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구자가 시도의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해온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장을 해주는데 그 기간은 30년을 넘을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10번이 시험에 3번이나 나왔던 겁니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구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갖다가 화장하거나 봉환해야 되겠다.
1년 내 철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간 끝나면 거기까지죠. 자, 그다음에 또 가봅니다. 내용 중에 뒤에 보시면 확인 설명서 부분이 327페이지죠. 확인 설명서가 요게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이상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 몇 가지를 볼게요. 밑에 파란 박스에 보시면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는 거 아시죠?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파란 박스 보시면 327페이지. 중개 대상물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적어주는 확인 설명서의 종류가 4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같은 거 중개했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 1번 서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거 중개했을 때는 상가 임대차를 알선했어요. 그러면 2번 서식을 써주는 거고요. 이번에는 비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거 소개하고 그랬을 때는 3번을 써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활동 하시면 가장 많이 작성하는 게 이 확인 설명서하고 계약서인 거예요. 그래서 늘상 이거 쓰시게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만약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동산 하셔. 그러면 어떻게 확인 설명서가? 1번인데? 똑같겠죠? 적어줄게. 아파트 단지 내 맨날 그 똑같은 아파트는 해주니까 적어줄 내용들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거 해놓고 거기서 좀 바꿀 것만 좀 바꾸고. 너무 쉬워. 적어줄 게 없어. 뭐 문제 생길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막 빌라, 요런 빌라촌 요런 데서 하시던 분은 빌라는 막 개별성이 강하잖아. 어떤 건 뭐가 세고 어떤 건 어떻게 이상하고 막 그러는데 아파트는 다 똑같아. 액수는 또 아파트는 뭐예요? 액수가 금액이 크잖아. 빌라는 상대적으로 적고.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또 일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빌라보다 조금 덜 까다로워. 이쪽은. 그러니까 빌라 하시던 분들은 언제나 꿈을 꾸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운영하는 게 꿈이에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좀 돈이 있어가지고 단지 내 상가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분들은 좀 행복한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이제 빌라촌에서 이렇게 이제 경험을 쌓다가 돈 모아서 가야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서식은 잘 안 쓰는데 중개재산물의 임목이나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썼을 때, 그런 거 중개했을 때 써주는 서식이 4번 서식이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328페이지부터요. 거기 보면 이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가 나오는데 기재 항목이 총 11가지예요. 그 11가지를 꼼꼼히 보진 않겠고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구경하는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박스를 쭉 볼 거예요. 박스 보면 중개 대상물이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도 땅이 있겠죠. 대지 지분이. 그 토지에 대한 거 적고요. 그 다음에 건물과 관련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을 적습니다. 그건 알아두셔야 돼. 무슨 면적을 적어요? 전용 면적.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 면적이에요. 다만 이제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일 때는 무슨 면적을 적겠어요? 각 층 면적을 다 합산한 연면적을 적겠죠. 그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집합건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전용 면적이고 단독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다 합친 연면적. 요건 지금 만약에 아파트라면 여기는 전용 면적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거 뭐 다른 거 요거 있는데 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 방향을 적어두는 칸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방향 나와 있죠. 예. 대부분 뭐 남향이나 남동향이나 뭐 이런 그런 쪽이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최근에 생긴 거예요. 막 포항에 지진 나고 막 그래갖고. 예. 자, 그거요. 요새는 이제 건축물 대장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 보면 내진 능력,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요런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어디에요? 건축물 대장에. 최근 것만 그래요. 옛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요. 보이시죠? 제일 끝에 가네.
지금 무조건 박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 글 읽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박스에 보면 아니 어떤 게 있는가 구경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그걸 적어주는 항목이 제일 끝에 항목이에요. 박스 안에 제일 끝에. 지금 보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가 제일 밑에 있는 것은 보면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관계를 그대로 옮겨 적어주는 거고, 여기서 보실 때요. 자, 보실 게 만약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는 대출이 껴 있어요. 대출이 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저당이니까 그게 을구에 나오겠죠. 그 을구에 나와 있는 건저당 요걸 갖다가 제일 끝에 박스 중에서 오른쪽 소유권 뭐요? 외 권리상 거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건저당 5억 4천 뭐 이렇게 그거 적어주는 거예요. 그 소유권 외 권리상. 자, 이때 적어줄 때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금액만 적어주면 돼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그 건저당 그 5억 4천 그러면 5억 4천 그러면 그것은 실제 빚이 아니죠. 최고 금액이죠. 그거 배우셨죠? 등기부상 최고액만 적어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할 일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박스에 가시면 오른쪽에 있는 위에 박스는 공법 시간에 배워놓은 내용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 지식을 이용해서 여기 적어주는 거예요. 용도, 지역,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거 배우시죠? 공법? 공법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의 상한, 용적률의 상한 그런 것도 적어주고 배우셨죠? 공법 시간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죠? 이번에 그 신도시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광명지역은 빠졌다며요. 그래서 광명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 같던데. 예. 그러면서 이제 저기 어디요? 왕숙 신도시 이런 거 지정하잖아요. 거기는 난리가 났더만. 두 가지 다 있더라고. 첫 번째 그런 흐름은 뭐냐면 거기다 신도시 세우면 안 된다고 지금 머리띠 둘렀잖아 거기. 두 번째 거기에 지금 수용이 되더라도 투자할 목적으로 막 재빠르게 그냥 사신 분들이 또 늘었어. 보상받으려고. 그럼 보상받으면 사실은 뭐예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보상을 받는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까요? 산다고 난리야 지금 북적북적해.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빨리 사가지고 어떻게 해? 건물 지으려고? 사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 어떻게 하면 보상을 많이 받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뭘 지어놓지 그렇지. 빨리빨리 해서 뭘 지어놓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상 나올 때 보상가가 올라가니까 샀던 가격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플러스 장점이 있잖아. 그걸 노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막 여기저기 막 사고 막 그랬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요. 두 가지 흐름이 다 있다고. 반대하는 흐름이 있고 이걸 이용해서 뭐요? 또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흐름이 다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잖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또 묶었고.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잖아.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가면 거기다 체크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토지 투기죠. 그 다음에 주택 투기죠.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광명도 투기과열지구죠. 지구 맞죠? 그럼 거기다 체크해 주는 거야.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체크. 자, 그 밑에 뭐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도 다 공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밑에 있는 네 번째 박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도로 그죠? 몇 메타 도로에 접했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래서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인데 주로 지하철 노선이 중요한 노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다 없다 뭐요. 전용 주차 시설을 갖추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육시설 중요하죠. 그죠? 이 교육 때문에 막 이사 가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이번에 1월 달에 이사 간대.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이사 가는 이유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가지고 1월까지는 이사를 가야 된대. 그래야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이사 가더라고요. 전세로 또 이사 가. 그러면서 저한테 같이 이사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한번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들은 채도 안 해.
꼼짝도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저는 이사 가다 보면 갈 생각은 있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교육시설, 그 다음에 판매 및 의료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백화점, 할인마트, 병원, 종합병원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거 체크해 주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다음 페이지 가시면 경비실 나오네. 경비실. 그죠? 경비실. 그 경비 아저씨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뭐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하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저는 경비 아저씨한테 막 학원에 저희들 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학원이 다 틀리잖아. 이렇게 아저씨마다 다 틀려 성향이. 근데 무조건 경비 아저씨한테 막 뇌물을 좀 줘야 돼. 그래야 뭐 주차도 좀 부드럽고 뭐 일이 있어도 좀 잘해주고 막 그래. 예. 자, 제가 좀 가슴 아픈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경비 아저씨하고.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비선호시설이 뭔지 아시겠죠? 예, 비선호시설 그러면 영안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LPG 충전소 이런 거 다 비선호시설이야. 예. 그런 거 있으면 적어주는 거. 그 다음에 예정 금액은 요거 6억 5천에 팔아주세요. 그게 6억 5천. 그게 예정 금액이에요. 네. 세 번째 칸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세금 적어주는 거 있네. 세금. 취득세 1%. 뭐 그런 거 적어준 거 있잖아. 노후천 특별세 몇 프로.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몇 프로. 세법 시간에 배우시죠? 네,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에 있는 박스는 뭐냐 그러면 제목을 한번 봐야 하고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적어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예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를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분묘기직관. 분묘기직관? 그 박스에다 한번 써보세요. 분묘기직관. 제일 끝에 박스 안에다가 그 다음에 사실은 이따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주택 임차권 있잖아요.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 주인이 허용하면 등기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주인들이 오케이 안 하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그래서 주택 임차권 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둘째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임차권 등기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잘 안 돼. 그래서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임차인 같은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보호되는 거지만 우리 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주인이 허용을 안 하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법에서 인정했죠. 그게 뭐예요? 전입신고죠.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걸 하면 뭐예요? 등기된 거하고 거의 똑같이 대항력을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등기 대신 뭘 써먹어요? 전입신고. 이런 전입신고가 된 임차권 등기가 안 된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 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 임차권이라고 쓰시면 돼. 박스 안에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개활동 하시면서 실제 권리관계란에 적어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입자예요. 세입자. 세입자. 네. 그럼 여기다 뭘 적겠어요? 세입자 있는데 그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고 계약기간 언제까지고 혹시 월세 있으면 월세 얼마고 그런 거 적어준단 말이에요. 여기다.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오니까.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를 적어주는 게 여기. 네, 그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나와 있죠. 오른쪽에 거기 적어주는 건 종류가 많습니다. 수돗물이 잘 나오는지, 전기는 누전되는 데가 없는지, 가스는 어떤 건지, 도시가스인지 뭐 이런 거, 소방시설은 어떤 걸 갖추었는지 이런 거, 난방 방식은 뭔지 이렇게. 이게 세상에 전문가가 다 똑같진 않더라고요. 저희 지금 아파트가 좀 오래돼가지고 보일러가 잘 안 돌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안 사람이 보일러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막 모르게 해가지고 하루 동안 돈 주고 고쳤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물이 새. 물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층까지 물이 새고 막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아침 막 전화를 막 급해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와보시라고 해서 보니까 물이 새니까 일단 물을 그 안 새게끔 일단 다 잠가버렸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 그 사람 얘기를. 전문 용어가 돼서. 근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솔직히. 없는데 우리 샌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사람 못 믿겠어 가지고 딴 사람 불렀어. 지금 보일러 잘 돌아가잖아? 물도 안 새고? 전문 기사를 불렀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게 전문가가 다 똑같지 않구나. 틀리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큰 데 가세요. 제가 좀 병원을 다녀봐서 알아요. 근데 제가 막 한참 몸이 아프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병원을 갔어. 응급실을 갔어, 응급실을. 새벽에 저 혼자 운전을 해갖고 응급실 갔는데 저기 그냥 가짜 의사 있잖아요. 아직 정식 의사가 안 된 사람들. 맨날 보면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뭐예요? 제일 지금 뭐예요? 인턴 말고 그 위에 뭐예요? 레지던트요? 그 사람이 한번 와가지고 계속 응급실 오니까 저 보더니만 한번 CT를 찍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CT 찍어보자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딱 찍으니까 이거 몸 안에 돌이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담석이 있는 거야. 쓸개해. 그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진통제만 주고 그 가짜 의사는 진통제만 주고 그냥 보내면 그때는 괜찮았다가 또 저녁만 되면 또 아파가지고 또 오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 CT를 찍어보는데 그게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수술했잖아. 쓸개가 없어요, 저는. 쓸개 빠진 남자야. 그냥 가만히 보니까 제가 쓸개가 빠지고 나서부터는 줏대가 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다가 뒤에 집사람이 막 그러면 알았어. 큰 병원 가세요, 여러분. 좋은 병원 가세요. 이름 있는 병원 가세요. 틀려요. 그냥 다 하나 예고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아요. 아이고, 하여간. 지금 뭐 얘기하다가 지금? 난방방식 하다가 보일러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승강기. 네, 승강기. 그 다음에 배수.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거 있고요. 자, 밑에 보면 벽면, 도배. 그죠? 벽에 균열이 있는가, 누수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도배. 도배가 새로 돼 있는지 아니면 새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깨끗한지 어쩐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조건. 환경 조건란에 적는 거 보니까 일조량, 그 다음에 또 뭐야? 소음, 또요. 진동까지 세 가지 기억해도, 벌써 넘어갔어요? 그러면 안 돼. 자, 요 세 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다시 한 번. 일조량. 중요한 데인데 지금 넘어가면 안 되지. 소음. 그 다음에 뭐까지? 진동이 숨어 있잖아. 잘 보셔야 돼. 진동.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칸이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중개보수 나왔습니다.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다. 그랬죠? 중개보수 얼마 이렇게 적어주죠? 실비 얼마 적어주고요. 예,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 쓰실 때는 그냥 자동으로 딱 출력이 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요 중개보수 얼마 이런 것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일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이거 좀 깎아달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저희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얘기하잖아. 얼마든 고칠 수 있어. 근데 이거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받게 돼 있다고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도장 찍는 게 있어. 네모 4번에 보면 이거는 칸이 아니고 반가로 4번에 있죠.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될까요? 요 확인 설명서를 써준 개공해야지. 서명 및 날인을. 그런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써줬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는 개공이 또는 소공이 주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받아들거든요. 그러면 줬고 받았다는 취지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도장 찍어줘야 돼.
그러니까 확인설명서를 이게 교부한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도장을 받고 준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한번 언제 설명드렸어요, 이거? 확인설명서만 줬어. 도장 안 받고. 그러면 준 게 아니라고요. 받았다는 취지에서 뭐요? 받은 사람의 도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준 거예요. 입증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됐고요. 쭉쭉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 가시냐면 348페이지. 여러분 민법 시간에 법정지상권 이런 거 배우셨나요 혹시?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상권은 배우셨나요? 안 배웠어요? 네. 지상권은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요. 자, 그런데 우리 중개 실무에는 법정지상권이 조금 이제 교재에 보통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개념만 알아두세요.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어떤 거냐면 땅 주인이 A입니다. A가 자기 땅이니까 여기다 건물을 지어요. 건축 허가도 안 받고 지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무허가 건물. 서울만 좀 벗어나면 자기 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 건물 지어요. 이 건물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당연히 보존 등기도 안 된 미등기 건물이겠죠? 이 건물은 누구 거요? A 거요. A가 지었잖아요. 그럼 토지와는 별개 부동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요 건물은 A 거, 땅도 A 거.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잖아. 뭐 왜 이렇게 글자가. 자, 무허가 건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등기부 없어요, 이거. 자, 돈을 꾸고 싶어요, 은행에서. 뭐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는 뭐예요? 담보를 잡고 대출해 주려고 그러거든? 이때 담보 잡으려고 하니까 등기부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땅만 담보 잡는 거예요. 그러면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해서 대출해 준다고 이렇게. 여기는 잡고 싶어도 못 잡아.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대출이 건물까지 보통 같이 잡고 대출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못 잡으니까 안 잡은 거예요. 그럼 대출은 많이 나가겠어요? 이거 잡았을 때보다 조금 나가겠지. 이랬다가 이자도 못 내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경매 넘기겠죠? 농협에서. 그럼 경매 넘어가면 낙찰 받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낙찰 받았어요. 근데 그 낙찰 받은 땅은 여러분 거지만 위에 있는 건물은 누구 거죠? A 거죠. 그러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지네,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달라지게 됐네. 그러면 원래는 토지의 소유권 자체는 밑에도 미치고 물론 지표면에도 미치고 위에도 미치는 거야. 그럼 원래대로 하면 땅 주인이 건물 주인한테 내 땅 위에 건물을 너 건물이 있으니까 이거 철거해, 이렇게 원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철거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건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물이 이제 철거돼야 되는 게 맞아,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철거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걸 철거시키지 못하게끔 A한테 인정한 게 있어요. A는 이럴 때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이라고 그러고요. 이 지상권은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가만히 보면 땅 주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물의 소유자가 둘이 계약서를 써가지고 생긴 지상권이 아니고 법에서 이미 이럴 걸 예상해서 강제적으로 A한테 인정을 해준, 그래서 B는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상권이에요. 이런 지상권을 뭐라고 그래요? 법정지상권이다 하는 거죠. 이 법정지상권이 경매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이제 사실 거의 여기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실무 사례에서는. 네.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달라지게 되면 인정된다. 그런 거 공부하시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공부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에 348페이지 가보십니다. 자, 중개하실 때 몇 가지 사례 좀 보고 쉴 텐데 먼저 348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 밑에 반가로 1번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할 때는 진짜 주인한테 세를 얻게끔 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 그 진정한 권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확인하는 방법은요. 진짜 주인인 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뭘 가지고 확인하죠? 등기부
맞아요. 또요. 신분증 보자고 그래야지, 신분증. 그죠? 등기부상에 A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등기부에 사진이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신분증을 봐가지고 그 등기부상 이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앞에 있는 얼굴도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 근데 이제 주민등록증도 막 위조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걱정되긴 하는데 요즘 보면 옛날 보니까 은행 가면 은행에서 뭐 할 때 은행 신분증 달라고 그래서 은행은 뭘 어디다 꽂아버리더만. 그러니까 뭐 확인이 되는 거지만 그게. 그래서 제가 그 갈 때마다 관심 있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얼마나 가냐고.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랬더니 뭐 비쌀 걸 그러더라고. 그 은행 직원이. 근데 요새는 편의점에 가면 편의점에서도 또 꽂아버려. 보셨어요? 편의점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년자여서 그걸 요구를 안 받는구나. 미성년자가 담배나 뭐 이런 거 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이렇게 꽂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신분증 확인하려고. 미성년자처럼 보여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간 자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할 때는 신분증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등기 권리증입니다. 등기 필증요. 둘째 줄에 나와 있죠 지금? 네.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반가로 3번 보면 임의 대리권의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가로 3번. 제일 밑에. 계약할 때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오는 대리 계약이 여러분 생각보다 실무에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남편 소유의 부동산인데 아내가 대신 와. 남편 바쁘니까. 대리 계약이 많다고요? 만약에 대리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위임장이겠죠. 그죠? 네, 그게 제일 끝줄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만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349페이지. 공유라고 돼 있죠? 배우 아닙니다, 이 사람. 저희 집사람이 공유를 되게 좋아해요. 공유 있잖아, 공유. 그 도깨비인가? 거기 나왔던. 도깨비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미쳐가지고. 드라마 할 때마다 가면 제가 집에 들어가서 한 10시, 11시 이렇게 들어가면 문 열지도 못하게 해요. 문 딱 열면 쉬. 그 공유가 아니고 이건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잖아요. 이게 공유. 공동소유 중에 하나. 공유잖아요, 공유.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많이 만나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부 공유 들어보셨죠? 요새 이제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등기부는 그냥 마음대로 떼어볼 수 있어요.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700원 딱 넣고 한번 등기부를 한번 열어봐. 공유가 그렇게 많아. 남편하고 아내 공유. 이게 공유. 또 이런 물건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상속료, 상속. 돌아가시잖아. 부모님이. 자식이 3명이야. 공유예요, 그게. 그런 물건이 한두 개겠어요? 엄청 많지. 이런 게. 그러면 이거 이제 이런 물건 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실무 활동하실 때 아셔야 되는 거지. 부부 공유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아파트 팔려고 그래. 공유로 돼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계약서에 파는 사람인 부부가 A, B라고 한다면 이 매매할 때 매매계약서에 A하고 B 부부의 도장이 다 들어가는 게 맞겠죠? 파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처분행위잖아.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를 놓고 전세를 놓고 막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부부가 3명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기 상속이다 해보세요. 상속받은 사람이 C, D, E. 갑이 돌아가셨어요. 자식들 3명이요. 이걸 세를 놔, 세. 이걸 만약에 판다 그러면 C, D, E가 다 도장이 들어가야 되겠지. 팔 때는. 근데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명이 다 도장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1명만 들어가도 안 되는데. 그렇죠? 집은 뭐요? 집은 뭐요? 과반수요, 과반수. 이거 아직 안 배우신 모양인데? 집은 과반수, 이렇게.
과반수. 세 사람이 전부 다 3분의 1 삼형제니까 이게 갖고 있다면 과반수는 뭐예요? 반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3분의 2가 도당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세를 놓을 때는 부부를 여기 예를 들기 힘들잖아. 이건 2분의 1일 거니까 둘 다. 그러면 한 사람이 세를 놓지를 못해. 과반수가 안 되잖아. 과반이라는 것은 반을 넘어가야 돼. 안 넘잖아. 딱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부부 공유일 때는 한 사람이 마음대로 전세 못 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요 CD가 놓을 수 있어. 전세를.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동 소유해가지고 공유, 뭐 합유, 총유를 배우시는 거야. 민법 배우시는 게 여기 썰문 걸로 배운 거예요. 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보도록 합니다. 교재 보면 361페이지. 361페이지 내용 요거 보고 쉬일 텐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재산의 소유권자야, 소유자야. 응?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거 생각할 수 있죠. 이 부동산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B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사는데 여러분 돈 많은 거예요, 지금. 이거 사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등기를 딱 해놓으면 여러분 재산이 늘어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잖아. 다 주택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세금 많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사놓고는 여러분 친척 중에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친척 중에 재산이 없으면서 착해야 돼. 무지하게 착해야 돼.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등기를 좀 너 앞으로 좀 해놓자라고 부탁을 해. 부탁. 그럼 이 사람 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주면서 재산세니 무슨 세금 나오면 다 여기서 내주지. 예, 그런데 등기 명의는 C 앞으로 딱 해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재산이 이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생기죠.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계약은 이렇게 해놓고는 등기는 이렇게 넘겨놔. 이거 해보신 분 계시죠? 이렇게. 그래서 세금을 줄이려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명의신탁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이요. 원래 진짜 주인은 누군데요? 실제 소유자는? 여러분인데 등기 명의는요? C로 돌려놓는 거지. 이 사람 건데 이 사람 이름으로 빼돌려놓은 거야 이게. 그죠? 등기 명의자, 명의인. 이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명의신탁 꽤 많이 벌어져요. 재산이 있는 사람 얘기예요. 재산이 있을 때 빼돌리는 수법을 이걸 써먹으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 명의신탁도 규제하려고 하죠? 규제하려고 해.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뭐다 이런 거 나중에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실명법, 명의신탁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우리 중개 실무에도 이게 한 문제 정도 비중이 있어요. 이번 배울 때는 명의신탁이 어떤 거다 하는 걸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쓰이는 걸 사례를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대표적인 명의신탁이에요. 자, 쉬었다가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할 거예요.